자, 이어서 진도를 32페이지 있는 광디스크 부분 한번 볼게요. 주기억 장치와 보조기억 장치 부분을 보고 있었고요. 보조기억 장치는 비휘발성 데이터 자료를 반영구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미디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광디스크는 옵티컬 디스크, 다른 말로 우리가 ODD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옵티컬 디스크 드라이브라고 해서 ODD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요즘은 이제 이 ODD를 한 대를 달아 놓으면 멀티로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CD-ROM 드라이브, DVD 드라이브, 그리고 블루레이까지 한 번에 하나의 드라이브에서 다 인식이 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규격은 각각 다르지만 디스크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집어넣었을 때 여기서 이제 싹 읽어지는 거거든요. 실제로 ODD의 사용량이 요즘은 많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구매하시는 컴퓨터들에는 이제 ODD 드라이브가 거의 안 달려서 나오긴 합니다. 그래도 이제 최신의 드라이브의 이제 단가들을 좀 보면 너무 싸죠. 예. 이제 DVD 멀티라고 하는 제품은 이제 18,000원 뭐 이 정도 가격을 가지고 있는데 요거 하나면은 이제 CD-ROM 드라이브 그리고 DVD 롬, DVD RW 이런 제품들을 다 읽고 쓰고가 이제 가능해집니다. 자, 그리고 블루레이 제품군들도 있는데 블루레이 제품군들은 이제 아직은 가격이 좀 있어서 슈퍼멀티 블루레이 드라이브 요거는 이제 99,000원 이렇게 이제 가격이 붙어 있어요. 블루레이 드라이브를 사서 모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화 같은 거, DVD 영화들을 예전에는 대여도 하고 이제 했었는데 DVD 영화가 처음 나왔을 때는 이제 VHS 비디오 테이프에 비해서 화질이 훨씬 좋았었는데 지금 보기에는 또 이게 되게 별로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고해상도 영상이 되게 익숙해져 있어요. 유튜브나 뭐 이런 데서는 지금 뭐 FHD, 2K 영상 그리고 UHD, 4K 영상들이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컴퓨터 화면에서 DVD 영화를 지금 보면 꽤 화질이 안 좋아 보이죠. 그래서 블루레이로 돼 있는 영화를 직접 이렇게 DVD를, 그러니까 블루레이 디스크를 모아서 사서 이제 모으시는 그런 취미를 가지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인터넷으로 넷플릭스나 이런 걸로 실시간으로 봤을 때 화질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사 모으는 게 오히려 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취미가 된 것 같아요. 자, CD-ROM. 자, ROM이라고 붙은 것은 리드 온리 메모리, 읽기만 하는 겁니다. 읽기만 하는 이 CD-ROM은 컴팩트 디스크에 기록되어 있는 데이터를 읽고 이들 데이터를 읽기만 하는 것. 예, 저장 용량은 650MB 정도 됩니다. 음악 CD를 직접 사서 들었던 때가 혹시 생각이 나시나요? 테이프에서 CD로 넘어갈 때 이제 우리가 휴대용 CD 플레이어 같은 것들도 있어서 음악을 잘 듣고 다니고 했었는데 여기 보면 CDR이라는 게 있고 RW가 있습니다. 이 R과 RW는 CDR은 데이터를 한 번 기록할 수 있는 거고 RW는 썼다 지웠다 할 수 있는 기록 매체예요. 뭐 이론상으로는 이제 뭐 몇만 번 썼다 지웠다 할 수 있다 그러는데 뭐 실제로 이제 뭐 100번 썼다 지웠다 해도 에러가 안 나는 거를 제가 확인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CDR이나 RW와 일반 CD-ROM이 어떤 이제 쓰기 방식의 차이가 좀 있어요. 자, 여기에는 이미지를 한번 보세요. CD를 확대를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작은 굴곡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공장에서 프레스로 찍어서 만드는 CD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음악 CD를 예를 들어서 20년 전에 구매하신 뭐 옛날 가수의 음악 CD가 있다고 하면 지금 그 CD를 차에 넣고 재생해 보셔도 아마 재생이 잘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물리적으로 이렇게 굴곡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CDR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레이저를 이용해서 CD 표면에다가 레이저를 쏴줍니다. 그러면 그 표면이 화학적인 반응에 의해서 변하는 게 CDR이나 RW거든요.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변질될 수 있어요, 데이터가. 그래서 CDR이나 RW는 그 내구성이 프레스로 찍어낸 CD와는 조금은 다릅니다. 자, 그리고 음악 CD를 예전에 포맷을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런 식의 그 CD 음반을 한 곡을 구매를 해보면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노래 곡수가 12곡, 13곡 이 정도 됐었어요. 거기 한 장에 꽉 채워 넣어봐야 한 그 정도의 음악 용량밖에 안 들어가는데 대신에 음질은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이 MP3 파일 같은 경우는 CD 원본 하나가 가지고 있는 음의 양이 있거든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음악의 대역을 가청대역이라고 하는데 우리 귀에 안 들리는 음악의 영역이 있습니다. 초음파라고 하죠. 너무 고음, 너무 저음은 사람이 못 들어요. 이제 뭐 그런 거 있죠. 사람이 못 듣는 음악을 개는 듣는다. 개는 듣고 반응하고 아이들은 들을 수 있는데 어른들은 못 듣는 그런 음역 대역이 있거든요. MP3 파일은 그 부분을 전부 다 잘라낸 거예요. 그리고 실제 사람이 이제 들을 수 있는 보편적인 영역 대역만 압축을 시킨 게 MP3거든요. 그래서 용량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CD 한 장에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음악을 원본 음악이 이제 12곡, 13곡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MP3로 바꾸면 한 100곡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음질이 조금 낮아지지만 용량을 줄인 것 이런 형태가 이제 MP3인데 제일 좋은 음질의 원본은 CD라는 거예요. 최근에는 이제 고음질 그 파일들이 이제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 FLAC라고 하죠. FLAC라고 하는 이런 이제 고음질의 그 파일, 프리 로스리스 오디오 코덱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음질을 음원 서비스를 많이들 하고 있는데 엊그저께 나온 뉴스입니다. 멜론이나 뭐 그런 음원 사이트에서 고음질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분석해봤더니 MP3 파일을 뻥튀기 해가지고 그냥 올려놓은 게 97%였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파일이 훨씬 비싸고 고음질이고 해서 이제 좋은 플레이어를 이용해서 더 비싼 돈을 주고 구매를 했는데 실제 원본은 MP3 파일을 다시 이제 불려놓은 거였던 거죠. 아까 전에 제가 JPG 파일을 BMP로 저장했을 때 용량이 커진 거랑 똑같은 겁니다. 가베지 인, 가베지 아웃. 나쁜 원본을 집어넣어서 크게 불려봐야 원본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DVD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용량은 이제 DVD 같은 경우는 4.7GB 그리고 듀얼 레이어로 양면에 쓰면 최대 17GB까지 저장할 수 있는데 CD와는 이제 다른 규격의 DVD 그리고 블루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더 큰 용량을 저장할 수 있는 포맷인데 최근에 고화질 영화나 게임 같은 것들의 용량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DVD 한 장으로는 그것들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큰 용량의 DVD 대신에 블루레이 디스크를 이용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블루레이는 이제 25기가, 듀얼레이는 50기가까지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거고, 정말 큰 용량의 사이즈의 블루레이는 100기가나 128기가까지 저장할 수 있는 이런 제품들도 나오고 있다. 요거예요. 문제를 조금 풀어보죠. 32페이지 하단입니다. 자,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파티션, 하드디스크 파티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파티션은 이제 논리적으로 공간을 나누는 거라고 했죠. 사무실에서 파티션은 이제 공간을 가르는 칸막이 같은 용도로 이제 우리가 불러지는데 하드디스크에서 파티션은 논리적으로 공간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 자, 하나의 하드디스크 파티션, 모든 파티션에는 동일한 운영체제만 설치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파티션을 4개로 쪼갠 다음에 OS, 그러니까 운영체제 4개를 설치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윈도우 7 하나, 윈도우 10 하나, 윈도우 서버, 리눅스 이런 식으로 여러 개 운영체제를 동시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하드디스크에. 조금 복잡해지긴 하지만 가능하죠. 대신에 하나의 파티션에는 한 가지 파일 시스템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파일 시스템은 FAT나 NTFS, EXT 같은 운영체제에서 이제 읽어들을 수 있는 포맷 형태예요. 파일 시스템. 자, 이 문제 아주 자주 나올 겁니다.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일반 하드디스크에 비하여 속도가 빠르고 지연이나 에러 확률, 발열 소음이 적고 소형화 경량화할 수 있는 하드디스크를 대체할 수 있는 장치. SSD 그렇죠. 예, 이거 제가 아주 여러 번 강조했죠.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메모리 형태의 하드디스크입니다. 하드디스크의 모든 단점을 다 보완이 돼요. 하드디스크는 그 안에 원판이 고속으로 회전하고 있기 때문에 진동, 발열, 소음, 그리고 충격에 더 약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SSD는 가격이 조금 비쌀 뿐이지 그런 단점들이 모두 다 해소가 됩니다. 최근에 유행하는 영상 중에 그런 게 있는데 10년 된 컴퓨터 있죠. 집에 있는 오래된 컴퓨터 뜯어보면 CPU 사양이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거기서 제일 문제되는 게 하드디스크거든요. 하드디스크만 빼버리고 거기다가 3만 원짜리 SSD 하나 꽂아 넣고 윈도우 10 깔면요. 그냥 쓸만합니다. 우리 엑셀이나 유튜브 보고 인터넷 하시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컴퓨터 오래됐다고 그냥 버리지 말고 버리면 그냥 뭐 공울사 가져가도 몇천 원 안 주거든요. 그런데 뭐 조금 겉에가 지저분하면 케이스만 새 걸로 교체해줘. 케이스도 한 1, 2만 원이면 사거든요. SSD 하나 사서 이렇게 교체해서 운영체제 새로 깔아서 쓰시면 그냥 쓸만합니다. 그렇게 돼요. 자, HD급 고화질 비디오를 저장할 수 있는 디스크 한 장에 25기가 이상 저장할 수 있는 거 뭐였죠? 블루레이였죠? DVD는 4.7기가, 블루레이는 25기가 용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시험에 자주 나오는 또 기타 기억장치의 종류를 좀 보겠습니다. 캐시 메모리. 램은 S램과 D램으로 나눠진다고 했죠? 속도가 빠르고 비싼 램이 S램이죠. 자, S램으로 캐시 메모리를 구성합니다. 캐시 메모리는 CPU와 우리 램이 속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속도의 그 간극을 좀 메워주기 위한 용도로 가운데 버퍼 역할을 하게 만들어준 게 캐시 메모리인데 이제 물리적으로는 CPU 안에 들어있어요. 자, CPU를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잘 팔리는 살만한 CPU가 요거거든요. 라이젠. AMD라는 회사에서 이제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스펙을 좀 보면 이렇게 L3 캐시의 용량이 표시가 돼 있어요. 32MB. 16만 원짜리 AMD CPU를 3500X라는 모델을 사면 L3 캐시 용량이 32메가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CPU 안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또 인텔 제품을 하나 보면요. 이걸 한번 볼까요? i5 10세대 제품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12MB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캐시 메모리 용량입니다. 인텔 제품은 이 정도 급을 제품을 사면 안에 캐시 메모리가 12MB가 제공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캐시 메모리는 CPU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 존재하는 고속 메모리입니다. 병목 현상을 해결합니다. 병목 현상. 우리 병 주둥이가 갈수록 좁아지죠. 그래서 뚜껑이 좁기 때문에 병을 확 거꾸로 엎어도 이제 물이 한 번에 쫙 나오지 않고 천천히 나오죠. 이런 걸 병목 현상, 몰리는 현상을 얘기하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가운데다가 이렇게 캐시 메모리를 주는 거죠. 캐시 메모리는 L1 캐시, L2 캐시, 그리고 최근에는 L3 캐시까지 이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버퍼 메모리는 이제 캐시 메모리하고 이제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 동작 속도나 근접 속도의 차이가 날 때 두 장치 사이에 위치시켜서 두 장치 간의 속도 차이를 줄일 때 사용하는 게 바로 버퍼 메모리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프린터 스풀러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도 일종의 버퍼 메모리에 해당해요. 네. 자, 가상 메모리 여기에 별을 한 3개 정도 쳐놓으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가상 메모리. 가상 메모리는 지금 램의 용량은 뭐 4기가, 8기가로 용량이 아주 큰데 20년 전에는 램의 용량이 뭐 16메가, 32메가 이런 식으로 이제 단위가 완전 달랐었거든요. 지금보다 1000배 정도 작았어요. 게임을 하나 하려고 하면 메모리가 맨날 모자랐거든요. 그래서 메모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일부러 이제 한글 도스가 아니라 영문 도스를 쓰기도 했었고 램을 사러 막 매장을 막 전전하기도 했었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윈도우 95가 나오면서 어떤 개념이 나왔냐면 이 가상 메모리라는 개념이 나온 거예요. 램이 어차피 모자라니까 하드디스크의 일부 공간을 램으로 인식을 시켜서 램이 더 큰 것처럼 인식시켜서 일단은 장치를 돌리는 겁니다. 속도는 많이 낮아지더라도 자, 그럼 주기억 장치는 램이고 보조기억 장치는 하드디스크인데 보조기억 장치의 일부를 주기억 장치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지금 우리 최신 버전 윈도우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우리 내 PC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죠? 여기에서 속성을 눌러서 시스템의 등록 정보를 봅니다. 시스템 등록 정보의 좌측에 고급 시스템 설정이 들어가 보시면 시스템 속성이라는 창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시스템 속성의 성능이라는 탭에 설정 버튼을 눌러보게 되면 성능 옵션이 뜨는데 이 성능 옵션의 고급에 가보면 가상 메모리를 지정할 수 있는 이런 메뉴가 남아 있습니다. 자, 페이징 파일은 윈도우에서 램처럼 사용하는 하드디스크의 영역입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가상 메모리, 버추얼 메모리, 가상 메모리라고 하는 거예요. 페이징 파일의 크기는 가상 메모리의 크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페이징 기법을 사용해서 이 파일을 램처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용량은 이제 지금 3380MB니까 3GB 정도 잡혀 있네요. 변경 버튼을 눌러서 여기에 있는 이제 페이징 파일 크기 지금 자동 관리로 되어 있는데 윈도우 기본값이 자동 관리입니다. 이걸 수동 관리해서 직접 페이징 파일이 없게 하거나 그러니까 가상 메모리를 사용하지 않게 하거나 수동으로 사용자의 그 가상 메모리 용량을 지정을 해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상 메모리를 지금 윈도우 10에서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의견으로는 하드디스크나 SSD의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요즘은 램 크기가 충분하기 때문에 가상 메모리 필요 없다. 그래서 이 페이징 파일을 지정 안 하는 경우도 자주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당장은 문제가 없는데 어떤 프로그램들을 실행했을 때 조금씩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기본값으로 두시고 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플래시 메모리. 플래시 메모리는 USB 메모리 생각하시면 되고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마이크로 SD 메모리 있죠. 그런 것들이 플래시 메모리예요. 디지털 카메라, MP3, 다양한 디지털 기기에서 널리 사용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네, 일단 요 정도가 이제 중요한 용어들이었고요. 자주 나오는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캐시 메모리는 그러니까 CPU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 간극을 메꾸는 거라고 했죠. CPU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 위치하는 게 바로 캐시 메모리예요. 기본적인 성능은 히트율로 표현한다 그러는데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캐시 메모리에 있냐 없냐 그 확률을 얘기합니다. 만약에 캐시 메모리가 없으면 주기억 장치에 가서 또 가져와야 되거든요.
성능이 높아지려면 캐시 메모리에 내가 찾는 값이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이나 프로세스의 형태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작업이 작은 사이즈의 작업이 잦은 빈도수로 계속 일어난다고 하면 캐시 메모리의 사용량이 높아질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들을 운영할 때 이런 히트율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큰 용량의 파일들을 주기적으로 계속 불러와야 된다. 예를 들면 영화를 본다 그러면 영화는 앞에서부터 끝까지 계속 진행되는 거잖아요. 예, 그럴 때는 이제 캐시 메모리에 내가 찾는 영화 파일은 없겠죠. 하드에서 계속 불러와야 되니까. 그럴 때는 히트율이 낮아지는 거죠. 자, 기억 용량은 작고 속도가 빠른 버퍼 메모리에 해당하죠. 구성은 SRAM으로 구성된다고 했습니다. SRAM은 하드웨어죠. 문제에서는 이제 최대 속도를 얻기 위해 소프트웨어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소프트웨어는 이제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논리적인 얘기이죠. 그래서 2번이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영역 중에 주기억 장치의 크기보다 큰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 디스크의 일부, 보조기억 장치의 일부를 주기억 장치처럼 쓰게 하는 거 뭐라고요? 그렇죠. 가상 메모리. 예,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자, 플래시 메모리, USB 메모리나 SD 카드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옳지 않은 것은 휘발성 메모리다. 휘발성 메모리는 주기억 장치, 램을 얘기하죠. 보조기억 장치는 모두 다 비휘발성 메모리입니다. 자, 이제 입출력 장치가 나오죠. 입출력 장치는 컴퓨터를 기준으로 들어오는 거는 입력 장치, 나가는 건 출력 장치거든요. 자, 컴퓨터 본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잘 그렸죠? 네. 자, 컴퓨터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컴퓨터에서 나가는 것, 이렇게 이제 구분하시면 돼요. 입력 장치는 우리가 컴퓨터한테 뭔가 정보를 집어넣는 거거든요. 키보드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키를 쳐 넣으면 입력하는 거죠. 사진기를 이용해서 카메라로 이제 우리가 사진을 딱 찍어요. 그게 안 그려지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입력 장치입니다. 마우스, 스캐너, 이런 것들 전부 다 입력이에요. 마이크는 입력일까요? 출력일까요? 입력 장치입니다. 자, 그리고 컴퓨터에서 빠져나오는 거, 소리가 난다, 스피커, 그 다음에 모니터, 이런 것들 전부 다 출력 장치예요. 프린터, 플로터, 이런 거 출력 장치입니다. 입력 출력 장치를 구분만 하실 수 있으시면 돼요. 자, 표시 장치는 이제 모니터나 프린터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자, 픽셀에 대해서 아까 전에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자, 픽셀은 점 한 개가 픽셀이죠. 점의 개수가 이제 해상도를 나타내는 기준이 됩니다. 재생률은 여기서 용어를 조금 어렵게 설명했는데, 밝게 빛나는 것을 유지하기 위한 1초당 재충전 횟수, 이렇게 조금 이제 말을 어렵게 해놨는데, 깜빡거리는 횟수예요. 데이터가 우리가 이제 프레임이 많으면 화면이 부드러워 보이는 거거든요. 스마트폰 중에도 이제 최신 스마트폰들은 120Hz를 지원한다 그러는데 1초에 120번 깜빡거리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재생률이라는 거는 헤르츠로 표현을 하는데, 이 클럭이 높을수록 부드럽다 이 얘기고요. 점의 간격, 도트 피치는 예전에 이제 도트 모니터에서 사용했던 그런 단어고요. 픽셀과 픽셀 사이의 거리를 도트 피치라고 합니다. 점과 점 사이의 거리. 해상도는 이제 모니터의 선명도를 나타내는 걸로 가로 곱하기 세로로 이제 밀도를 표시합니다. 화면의 크기는 대각선으로 재고요. 주로 인치로 표시하는데 최근의 제품들은 센치로 표시하고 있어요.
대각선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텔레비전이 55인치를 살까 65인치를 살까 75인치를 살까 고민을 하잖아요. 예, 요즘엔 센치로 표시하죠. 백화현상, 모니터가 고장나서 화면이 하얗게 표시되는 걸 이제 백화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도 나오네요. 플리커 프리. 플리커는 이제 깜빡거리는 증상을 얘기를 하는데 안에 그런 회로가 있어서 평활 회로 같은 것들이 깜빡거리는 현상을 줄여주는 그런 모니터들. 이런 걸 보면 눈이 편하고 안 나빠지겠죠? 자, 1비트는 이제 픽셀이 담고 있는 정보를 검정과 흰색으로 모노로 표현할 때 1비트가 사용이 되는데 24비트로 사용하면은 2의 24제곱으로 비트 값을 RGB 값을 표현하는 거였죠. 예, 8비트 표현은 256 색상 2의 8제곱으로 표현할 때 얘기를 합니다. 자,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와요. 입력 장치에 해당되지 않는 거. 펌웨어는 뭐 안에 메모리 롬에 이제 저장되어 있는 거죠. 주격 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거죠. 자, 모니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지금 이상한 게 하나 보이죠? 일단 말이 좀 이상합니다. 2번 같은 경우는 뭐랑 관계없다. 예. 영상을 표현하기 위하여 도트라는 화소 단위를 사용한다 그러는데 뭐부터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 자, 일단 도트라고 하는 단위를 지금 쓰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 색깔로 되어 있는 이미지 아주 옛날에 보신 적 있으세요? 한 80년대? 예, 80년대에 우리가 컴퓨터 게임 하면 이런 색깔의 화면이었어요. 이것을 CGA라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 그때 당시 컬러였습니다. 컴퓨터가 성능이 좋지 않기 때문에 4가지 색깔만 사용할 수 있었어요. 4가지 색깔만. 4가지 색깔로 표현했을 때 이게 아주 화려한 그때 이제 우리가 도트 장인이라고 하죠. 예, 도트를 찍어서 이제 컬러를 요 게임 기억나시나? 페르시아 왕자. 자, 예전에 모니터가 이미지가 좀 많이 남아있지 않은데 이렇게 된 초록색 글자에 검정색 화면으로 한 가지 색깔만 표현할 수 있는 모니터가 이제 모노 모니터. 도트 피치는 여기서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점과 점 사이의 간격을 도트 피치라고 했었고 지금의 모니터는 이거랑 비교를 할 수가 없죠. 우리 스마트폰에 나오는 그 고해상도의 그 화질을 생각해 보면 도트 피치로는 표현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픽셀이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을 하죠. 자, 모니터 화면의 이미지를 얼마나 세밀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가로 곱하기 세로로 해서 해상도라는 형태로 나타내게 되죠. 해상도 리솔루션. 자, 이제 메인보드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메인보드에는 용어가 아주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일일이 다 읽어드리는 게 여러분들에게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나오는 것만 좀 몇 가지 짚어드릴 테니까 그거 위주로 조금 골라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이런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예, 단어 하나당 1시간씩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예, 우리가 시험 보는 데는 크게 도움은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사진들을 보여드리면 이제 우리 학생들은 아무 반응이 없거든요. 예, 요거에 대해서 뭔가 좀 직접 경험했던 세대들은 이걸 보면서 되게 이제 옛날 생각도 나고 뭐 그런데 이렇게 좋아하시죠? 예, 우리 학생들한테는 이제 이런 걸 설명해도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예. 그래도 286, 386, 486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서 사용했던 부품들이 뭐 이런 컴퓨터들인데 이런 것들을 뚜껑을 땄을 때 보이는 그런 이제 단자의 규격들 이 바로 지금 우리 교재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런 ISA나 EISA라고 하는 규격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486 때 다 이미 사라졌어요. 근데 이제 시험에는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대학교를 이제 컴퓨터 공학과 같은 데를 들어가면 거기서 실습하는 CPU들이 그런 486 CPU 같은 것들을 가지고 실습을 하거든요. 왜 배우나 싶은데 최신 CPU들은 이미 인간의 어떤 이해 범주를 넘어섰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가르쳐줘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전 것들을 가지고 기본 원리를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은 물건을 찾아볼 수도 없는데 왜 이렇게 자꾸 시험에 나오나 생각을 해보면 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기본 기초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실물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오래된 하드웨어 부품들을 조금 모아서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강의실 저 뒤쪽에 보면은 오래된 메인보드들을 조금 이제 선반에다 올려놨는데 나가시는 길에도 옛날 모니터 지금 일부러 좀 구해다 뜯어놓고 이름표도 붙여놓고 했거든요. 예, 오늘 배우시는 용어들이 거기에 있는 그 규격들이니까 일단 나가시면서 한 번씩 좀 보고 가세요. 예. 버스라고 하는 거는 통로라고 했죠. 예, 버스는 통로인데 그 연결되는 그 단자의 모양입니다. 자, 지금 보이는 이런 단자들 있죠. 네, 이렇게 카드를 꽂을 수 있는 확장 단자들이 있는데 이 검정색 단자가 바로 ISA 단자이고요. 하얀색으로 조금 짧게 있는 게 PCI라고 하는 슬롯이에요. 그리고 이제 최신 규격들은 또 모양을 또 다르게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것들을 이제 모양을 보고 골라내는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생긴 것들을 이런 버스라고 하는구나 알아두시고요. 자, 칩셋은 메인보드에서 이제 중앙에 있는 그런 연결을 전체적으로 제어를 관장하는 메인 칩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칩셋이라고 합니다. 자, 메인보드는 이제 대략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서 이 메인보드의 요 가운데 이렇게 있는 요 부분 있죠? 여기가 지금 방열핀이 막 꽂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열이 좀 나기 때문에 열을 좀 식혀주기 위해서 이렇게 방열핀이 있는 거예요. 요 밑에는 이렇게 생긴 칩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칩이 보통 메인보드에 2개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우스 브릿지, 노스 브릿지 이렇게 부르는데 CPU랑 가까이 있는 이 칩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CPU랑 램, 여기가 램 들어가는 자리거든요. 램과 CPU가 가장 많은 양의 통신을 합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다고 해서 노스 브릿지인데 CPU가 이 노스 브릿지와 버스를 많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또 램하고 연결이 이렇게 많이 되어 있어서 CPU와 램 사이의 통신을 이 메인 칩셋을 가지고 주로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PCI 익스프레스 슬롯은 비디오 카드, 하얀색은 이제 PCI 포트라고 하는데 이런 또 SATA라는 이제 하드디스크 연결하는 단자예요. 이런 외부에 있는 입출력 단자들 그리고 I/O 패널에 있는 여러 가지 단자들을 입출력을 관장하는 것이 바로 이 사우스 브릿지입니다. 요게 연결이 전부 다 돼가지고 또 CPU 쪽 하드웨어하고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메인보드에서 가장 가운데 있는 칩이 바로 칩셋이라고 합니다. 자, 컴퓨터에는 이제 롬바이오스가 메인보드에 위치를 하는데
롬바이오스에는 펌웨어가 들어가죠. 펌웨어가 들어가는데 컴퓨터의 전원을 켤 때 제어와 기본 작업을 처리하는 프로그램으로 컴퓨터 부팅에 대한 방법이나 운영 정보들이 저장되어 있는 게 바로 바이오스입니다. 바이오스,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을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립니다. 자, 부팅이 되는 과정이에요. 부팅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용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 바이오스라고 하는 용어하고요. 포스트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컴퓨터에 맨 처음 전원 스위치를 딱 집어 넣으면요. 맨 처음에 롬바이오스를 찾아요. 롬바이오스 안에 있는 펌웨어가 읽어집니다. 메모리 안에 있는 펌웨어는 운영체제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윈도우 운영체제가 아니라 메인보드 자체를 구동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얘가 뭐를 하냐면 시모스 세팅 값을 확인을 해요. 그리고 이제 포스트 과정을 수행을 하는데 포스트는 파워 온 셀프 테스트. 전원을 키자마자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검사들입니다. 메인보드에 연결되어 있는 각종 장치들에 일단 전기를 한 번씩 다 넣어보고요. 잘 작동하는지 제대로 응답이 오는지 확인하면서 주소 같은 것들을 설정을 해요. 메인보드에 연결되어 있는 카드들, CPU, 램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잘 작동하고 있는지 테스트를 하는 과정이 바로 포스트예요. 이런 과정이 끝나는데 한 1, 2주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이제 부트 시퀀스에서 MBR, 마스터 부트 레코드라는 것을 찾아요. 그러면 하드디스크에 설치되어 있는 윈도우를 찾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윈도우가 C 드라이브에 설치되어 있구나, D 드라이브에 설치가 되어 있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부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2단계에서 하드에 OS가 여러 개 설치되어 있으면은 여러 개 설치되어 있는 것 중에 고르는 과정이 나옵니다. 다음에 부트 섹터를 읽어서 이제 메모리에 운영체제 파일들을 로드를 하죠. 보조 기억 장치, 가방에 있는 책을 꺼내는 과정이에요. 램이 책상이라고 했죠? 가방에 있는 책을 꺼내서 램에다 올려놓습니다. 램의 운영체제의 중요 파일들을 로드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램으로 OS 구동 파일을 로드를 하고 하드웨어 인식하고 레지스트리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합니다. 자, 필요한 정보와 각종 드라이버 같은 것들도 운영체제가 부팅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읽어드려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램으로 로드가 다 끝나면 윈도우 사용자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고 로그인 엔터를 탁 누르면은 이제 그 계정별로 시작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가 부팅되는 까지의 과정이에요. 네. 자, 맨 처음에 제일 중요한 게 롬바이오스에 자, 롬에서 바이오스 설정 값을 읽어드리고 포스트 과정을 수행한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팅할 때 맨 처음 하는 일.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를 찾아서 하드디스크 운영체제를 부팅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문제 좀 먼저 볼게요. 자, 다음 중 PC에서 사용하는 바이오스, 베이직 인풋 아웃풋 시스템. 인풋은 입력, 아웃풋은 출력이죠. 예, 기본 입출력 체제에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바이오스는 어디 저장된다고 했죠? 롬에 저장되는데 여기 램에 저장된다고 했죠. 예, 이렇게 이제 바로 찾으실 수도 있는데 나머지 기능들도 좀 볼게요. 자, 기본 입출력 장치나 메모리 등 하드웨어 작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이죠. 펌웨어예요. 펌웨어. 일단은 논리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전원이 켜지면 포스트를 통해 자, 파워 온 셀프 테스트라고 했죠. 네. 컴퓨터를 점검하고 사용 가능한 장치를 초기화합니다. 칩을 교환하지 않고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펌웨어 업데이트라고 한다고 했죠. 바이오스입니다. 컴퓨터 전원 키자마자 딜리트 키나 F2번 키를 누르시면 들어가지는 세팅 화면이 있거든요. 네, 그 화면이 바이오스 화면 세팅 값이 이런 화면이거든요. 네. 네, 요거는 비교적 구형 시스템. 요거는 삼성 컴퓨터 같은 것들 키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건 좀 신형 시스템들.
최근 메인보드들은 이렇게 마우스도 쓸 수 있습니다. 안에서. 그래서 컴퓨터 전원을 켜자마자 딜리트 키 아니면 F2번 키를 막 누르면요. 요 모드로 딱 들어가져요. 그러면 여기서 하드디스크를 쓰게 안 쓰게 세팅하시거나 시스템 날짜를 변경하시거나 패스워드 같은 것들을 고르실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서 패스워드를 걸면요. 패스워드를 모르면 컴퓨터를 킬 수가 없죠. 네,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확장할 수 있는 포트 같은 것들에 대한 사진을 조금 보여드리고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